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진 것을 보니 가을이더라고요. 저는 이때쯤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처음엔 고민도 했었지만 우리 가족은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얘기라기보단 우리 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남편과 저는 옛날에 어른들끼리 주선하시는 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선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나가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억지로 마련하신 자리라 정말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떠밀려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다정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신 편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더 끌렸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얘기가 잘 통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는 제 취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박물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관심사가 같고 둘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남편도 저와 같았더라고요. 둘 다 첫눈에 반해서 불같은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서로의 인생에 스며드는 연애를 했어요. 무엇보다 집안 주선으로 선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국 서로가 마음에 들고 또 양가에서 밀어붙이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 때 제 나이가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 당시엔 다들 지금과 달리 빨리 결혼하게 되는 추세였던 것은 분명 맞아요. 하지만 친구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주목도 엄청 많이 받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많이 와서 결혼식장이 매우 붐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아주 무난히 결혼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어요. 양가에서도 후손이 필요해서 선자리를 마련하신 거라 아이를 재촉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아이가 도저히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도 많이 가보고 시어머니는 전국을 다니시며 임신에 좋다는 온갖 약재도 구해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그럴까요?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는 그래,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 좀 기다려보자 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년이 지속되니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했다 했잖아요. 몇 년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은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가지기 힘든 아이를 친구들은 아주 쉽게 가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것은 막상 검사해보면 저와 남편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더 속상했었어요. 양가에서도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더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조차 저는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친구들 아기도 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도 끊었어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서 길에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려고 산책을 해도 결국 공원에서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나오니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정말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정말 평소에 밝은 편이었는데 저 때 이후로 웃음도 잃고 스트레스 때문에 매우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했어요. 아이를 정말 너무 가지고 싶은데 도저히 생기질 않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아이 낳지 말고 우리끼리 평생 살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체념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친정에도 훨씬 자주 가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촉이라고 하죠. 저는 그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발달한 편이에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 10번도 넘게 물어봤어요. 너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병원비 수납을 하면서도 간호사 선생님들께 꿈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걱정되는지 옆에 앉아서 계속 제 안부를 살폈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계속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이래. 그 순간 남편은 정말 돌처럼 굳었어요. 정말이야? 여보, 진짜야? 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정말이래. 우리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 부부는 저녁도 먹지 않고 여기저기 전화하기 바빴어요. 제가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엄마도 우시고 아버지도 우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눈물로 지새운 밤이 지났어요.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방문하셨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하셨는데 임신하니까 더욱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친정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와 새언니도 계속 뭐를 보내주고 직접 찾아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좋았던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알아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여기저기 알리기 시작했어요. 워낙 제가 고생한 것을 다들 알아서 축하를 많이 해주었어요. 친구들은 제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잘 됐다며 아기 용품 선물도 해주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옷들과 장난감은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축하도 많이 해주고 저도 엄마가 될 생각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 용품을 보러 다녔어요. 성별도 모르는데 어떤 색이 좋을까 얘기도 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산 아기 신발은 거실 장식장 위에 두고 매일 봤어요. 아기가 나오면 방은 어떻게 할지 둘이 기분 좋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지 아기 침대도 고르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더라고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 힘들게 가졌던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 아이였어요. 남편이 옆에 있길래 아이는 물었더니 남편이 울더라고요. 그때 사실 눈치챘어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우니까 병원에서 놀라서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잘만 낳은 아이를 나는 도대체 왜 낳지 못하는 건지 자괴감도 들었어요. 퇴원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저를 걱정하는 시선들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보기가 싫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네요. 저 때는 저렇게 제 인생이 막을 내릴 줄 알았거든요.
어느덧 친구들의 아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는 저도 해탈해서 방에만 있다가 그냥 내 인생에서 아이를 지워버리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도 많이 봤어요. 예전처럼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제 인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조카도 어느덧 중학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무언가 기분이 매우 이상하더라고요. 그 기분은 딱 몇 년 전에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 직접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알렸고 남편은 그대로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도저히 저 혼자 병원에 갈 생각은 들지 않아서 남편 손을 잡고 같이 갔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우리 둘만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임신 때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부모님에게도 알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알렸어요. 양가 다 매우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 조심히 지냈어요. 친구들에게는 출산 전에 알렸어요. 다들 제가 늦게 알린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몸에 좋다는 것을 다 구해 먹었고 태교도 많이 했어요. 일부러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그렇게 임신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성별은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낳기 전에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한 명만 낳아서 키우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기도 했었고 제 몸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우자고 했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 이름은 유진이에요. 유진이를 키우면서 정말 남편과 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른 집 아이도 귀한 건 맞죠. 그렇지만 유진이는 우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라서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었죠. 양가 어른들도 한 명뿐인 손주니까 어찌나 예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유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임신도 힘들게 해서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출산과 육아를 하며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유진이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어요. 어딜 가도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항상 웃고 있어서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인데 유진이는 밝고 당차서 제가 낳은 아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동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경험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해외여행도 유진이와 함께였어요. 좋은 곳을 보면 가장 먼저 유진이가 생각났고 유진이가 힘들어하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겐 참 고마운 마음이 커요. 다정하고 자상하고 유진이에게도 최고의 아빠니까요. 유진이는 공부도 참 잘했어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킨 적은 없었는데 정말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매우 원만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먼저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저에게 사춘기가 오면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무 밉다고 미리 예방주사를 주었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겪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유진이가 중학생일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었는데 오래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유진이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저도 굉장히 예뻐하셨지만 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친정집에 가면 유진이 사진으로 도배해 놓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정엄마는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와 오빠도 다 키웠으니 당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시는데 저와 오빠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유진이에게 투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유진이를 키우며 돈 걱정은 전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공부 마음껏 시켜주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더니 유진이는 공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 생각에 예체능의 뜻이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유진이는 뭐든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유진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유진이에게 공부로 압박을 주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니까 주변에 정보도 많이 구하러 다녔고 손수 입학 설명회도 다녔어요. 유진이는 대학에 대한 열정이 확고해서 꼭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이 있었어요. 그 대학에 가겠다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대회나 행사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과외 선생님도 구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원하니까 최대한 다 해준 건데 그럴 때마다 유진이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부모복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신기하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너무 아이를 바라니까 하늘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아기 천사를 내려보내지 않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싶었어요. 이렇게 유진이는 큰 문제 없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확실한데 생각보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덜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유진이는 꼭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유진이는 서울에 있는 유명 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알아서 잘 컸으니까 저는 항상 유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유진이는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성격이 똑같았어요. 아니,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마 연애를 시작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근 대학과 미팅에 나간다고 하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집 앞에서 유진이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뭐랄까 마냥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은 마음에 들었지만 무언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유진이가 우리 남편처럼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의 남자친구는 좀 어딘가 건방져 보였어요. 저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데 뭘 얼마나 잘 해낼까 싶었어요. 사실 유진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고 제 인생의 전부니까 같은 여자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성인이 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딸이 좋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똑똑한 사람이니 어느 정도 마음은 놓았어요. 남편도 유진이의 남자친구를 보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유진이가 남자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헤어지기는 무슨 오히려 더 사이가 깊어지더라고요. 원래 사랑은 방해가 있으면 견고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다는 것을 유진이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잘생기고 착하잖아. 명문대 다니는데 이 정도 얼굴은 어디 가서도 못 찾아.
그래, 알겠어. 뭐가 알겠어. 엄마 표정만 봐도 난 알겠다. 그렇게 별로야? 내 눈엔 너무 잘생겼어. 정말 저는 유진이를 키우면서 힘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히려 성인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에 의하면 원래 사춘기를 요란하게 보내면 성인 때 조용하고 조용히 사춘기를 보내면 성인이 돼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진이가 뭐 어디 가서 사고를 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그런 건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고 또 딸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진이가 어느 날 남편과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앉았는데 말을 안 꺼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했어요.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해봐. 괜찮아. 그래, 딸. 말해봐. 무슨 일인데? 엄마랑 아빠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울지 마. 남편과 제가 정말 한참을 달리자 유진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나 임신했어. 정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고 유진이만 바라봤어요. 유진이는 울면서 더 말했어요. 그런데 나 나을 거야. 아직 대학 졸업 못했지만 그래도 나을 거야.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도 나 절대 이 아이 포기 못해. 저희가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미리 선수를 쳐서 말하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누군데? 설마 네 남자친구야? 맞아.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정말 사람 괜찮아. 내 말 한 번만 믿어줘. 저는 진짜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유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진이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유진이는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나을 거야. 어떻게 지워? 엄마랑 아빠 정말 매정하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 다들 아시죠? 만약에 저에게 10대 유진이를 키울 때 누군가가 저에게 나중에 너희 딸 결혼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임신한다고 했으면 저는 정말 사람 잘못 봤다고 대단히 잘못 봤다고 욕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우리 유진이는 사고를 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한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과 하염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했어요. 저와 남편은 유진이가 그냥 아이를 지우기 바랐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아이를 무조건 낳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힘들게 유진이를 가졌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가 임신했다고 결혼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생이 참 웃기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러면 나을 거면 엄마가 네 남자친구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말하고 군대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유진이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유진이도 자네도 아직 많이 어리잖아. 시간은 많으니까 잘 생각을 해봐. 저는 유진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할 자신이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벽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벽이랑 얘기해도 이것보단 말이 잘 통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와 유진이의 남자친구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유진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저는 유진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보자 더 반대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실 첫 만남 때 대충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생각보다 더 집안이 어렵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명문대를 간 게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판단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유진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되게 말도 거침없이 하시고 무엇보다 임신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들이 좋다는데 결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한테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 부모를 만나고 남편과 저는 둘이 너무 막막해서 집에 와서 술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며 우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유진이 처음 가졌을 때 생각나? 그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해주기로 했었잖아. 우리 집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유진이가 우리에게 부탁한 적도 별로 없잖아. 그냥 유진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남편 말이 사실이긴 했어요. 유진이는 자라면서 사고를 친 적도 없었고 항상 원하는 것을 물어봐도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용돈을 줘도 오히려 엄마와 아빠 선물을 사오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더욱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잠이 든 새벽에 혼자 유진이 가졌을 때 일기를 봤어요. 거기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면 뭐든지 해줘야지. 별을 따달라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저 문구를 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가진 유진이잖아요. 사실 유진이도 저처럼 아이를 쉽게 가지지 못하는 몸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그런 쪽으론 걱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남편의 말처럼 저희는 꽤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는 집이고 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증여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진이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유진아, 아기 낳아. 그 대신 학교 졸업은 무조건 해? 진짜?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잘 키울게. 학교 졸업도 할게. 사랑해. 유진이는 신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는 유진이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고슴도치 엄마인가 봐요. 마지못해 결혼시키기는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유진이의 남자친구, 이제는 사위라고 부를게요. 사위는 예전과는 다르게 저한테도 굉장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유진이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우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졌어요. 제가 유진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할게요. 최서방,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그렇게 다사다난하게 유진이는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어요. 이미 그때는 배가 불렀거든요. 저는 출산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살고 아기를 낳으면 그땐 아파트를 구해줄 테니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유산한 적이 있어서 유진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진이와 사위는 알겠다고 하고 사위까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일어났더니 사위가 아침에 요리하고 있더라고요. 최서방, 지금 뭐해? 장모님, 일어나셨어요? 된장국 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웠지만 일단 했다니까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맛있다고 하자 사위는 연습을 미리 몇 번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알아서 청소도 하고 제가 장 보러 가면 따라와서 물건을 들어줬어요. 남편한테도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남자니까 아무래도 좀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같이 사우나도 가주고 세차할 때 따라가서 놀아주고 무엇보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낚시까지 같이 가주니까 남편은 이제 대놓고 사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하고 정신 차렸는지 사위는 무엇보다 유진이에게 너무 잘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딸한테 잘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유진이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행복하게 태교하다 마침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성별은 왕자님이고 매우 건강했어요. 막상 아이를 낳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조리원을 다녀오고 유진이는 출산조리도 우리 집에서 했어요. 사돈집에서도 아이 낳은 것을 축하하며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조리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저는 유진이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은 싫어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으니 활동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차도 하나 뽑아줬어요. 다 저희가 해준 것이지만 저도 해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와 가까이 사니까 유진이는 매일 집에 왔어요. 저도 손자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엔 반대한 것은 맞지만 막상 신생아를 보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와 사위는 무사히 학교도 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바로 남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지극히 잘해서 남편은 사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했거든요. 사위는 유진이가 출산하고도 우리에게 잘했어요. 학교 졸업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하고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마음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전공이 영어였는데 전공을 살려서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직장 생활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딸과 사위가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손자도 정말 예쁘니까 그땐 세상이 제 것 같았어요. 저는 유진이만 낳아서 키워봐서 손자를 보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마 남매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남자아이가 더 몸이 단단하더라고요. 아직 아기인데도 달라서 신기했어요. 손자가 정말 예뻐서 선물을 자주 해줬어요.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진이만 낳아서 이런 어린아이가 집에 있었던 게 너무 오래전 일이었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도 더 활기찼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제가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유진이가 아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적잖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보니까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결혼식은 꼭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사돈과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말은 거침없이 하셨지만 워낙 사위가 우리에게 잘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주변에 유진이가 이미 아이를 낳았고 결혼을 한다고 알리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먼저 낳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진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결혼한다니까 뭔가 마음이 허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져서 소중히 키운 딸이 저에게 완전히 독립한다니까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만약 유진이가 멀리 살았으면 제가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로요. 그래도 결혼식 날에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그렇게 축복 속에 유진이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사위도 남편 회사에 적응을 잘해서 남편이 많이 예뻐했어요.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그 모습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특히 유진이 얼굴을 쏙 빼닮았거든요. 웃는 얼굴은 그냥 완전 유진이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오전에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재서봐. 장모님, 큰일 났어요. 지금 유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유치원 등원하다가 도로로 뛰어들었는데
유진이가 말리다가 차에 치였대요. 저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장모님도 어서 오세요. 장소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려서 제정신으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침대 위에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딸이 피를 흘리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고 멀쩡한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유진이는? 여보, 유진이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있어. 손주는 다친 곳이 없대. 일단 지금 목숨은 건졌다고 하니까 괜찮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리를 듣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망한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거였어요. 유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한다고 남편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사위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유진이를 돌봤어요. 제가 지켜볼 테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어떻게 그러냐고 정말 매일 찾아왔어요. 손주 유치원 등원과 하원도 직접 하고 저보고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유진이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병실로 가면 사위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슬퍼서 하염없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위는 매일 찾아왔고 저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간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아내를 간호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일한 후 처음 봐요. 저도 덕분에 간간히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지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위에게 유진이는 내가 볼 테니 바람 좀 쐬고 오라고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유진이가 눈을 떴을 때 본인이 없으면 자기가 더 속상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끝나면 매일 유진이를 보러 왔어요. 손자는 저와 사위가 돌아가며 돌봤지만 사위가 자기 자식이라 더 챙겼어요.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도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저 정성에 감동해서 눈을 뜰 것 같아요. 그렇게 유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유진이가 쓰러졌을 때 너무 충격적이고 상처받아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빼고 싶어도 죽어도 안 빠지던 살이 그때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과 사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이러다 유진이가 영영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울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그렇게 울면 휴지를 가져다 주거나 혹은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제가 조금 진정하면 유진이는 꼭 건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을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준 사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유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지만 일단 침착하게 유진이를 불렀어요. 유진아. 유진이는 눈을 두어 번 깜빡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는 침대 위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의사와 간호사로 호출했습니다. 다들 와서 보더니 매우 놀라워했어요.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사위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둘 다 재빠르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사 말에 의하면 유진이는 눈을 떴지만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할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많이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눈은 떴지만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유진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처럼 제가 신에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유진이가 다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옆에서 많이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손자도 더 자주 데려와서 보여주고 눈을 떴으니 병원 환경도 자주 바꿨어요. 그렇게 유진이는 감각을 하나씩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도 더 움직일 수 있었고 얼굴 근육도 예전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사위도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계속 옆에서 유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위와 저는 서로 교대로 유진이를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물을 뜨려고 일어났는데 글쎄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진아, 엄마 부른 거야? 유진아. 제가 너무 놀라서 의사를 부르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유진이가 손으로 저를 잡았어요. 아직 아파서 손가락을 겨우 움직이는 힘이라 매우 작은 힘이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유진아, 왜 그래? 의사한테 말해서 전해야지. 내 새끼 드디어 말을 하네. 엄마 정말 너무 행복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유진이는 매우 천천히 말했어요. 한마디를 내뱉고 쉬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어요. 엄마, 나 말할 수 있어. 엄마, 그런데 남편이 너무 무서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더 말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매우 답답해 보였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무서워. 남편이 무섭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위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유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곧 사위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일단 유진이 말할 수 있는 거 엄마만 알고 있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곧 사위가 왔어요. 사위는 유진이를 보자 이마에 뽀뽀하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니 유진이가 무섭다고 한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저한테 무섭다고 말했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말했어요. 죄서봐, 오늘은 내가 볼 테니까 내일 와. 아니에요. 장모님 가서 쉬세요. 아니야. 그동안 자네 너무 고생했어. 괜찮아. 저도 정말 괜찮아요.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계속 이러다간 의심을 살 수도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럼 가겠다고 했어요. 사위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재빨리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유진이 베개 밑에 놔두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유진이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오늘은 특히 더 많이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위와 교대하러 갔습니다. 사위가 집에 가고 조용한 병실이 되었어요. 유진이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유진이의 베개 밑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너무 온몸이 떨려서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녹음기에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눈 뜨지 말라고 빌었는데 눈을 뜨냐? 그럼 내 재산은 어떡해? 아, 도움이 안 되네. 오늘 장모 왜 저래? 너 설마 말할 수 있어? 야, 너 눈 뜰 수 있잖아. 일부러 안 뜨고 있지? 내가 너희 아빠 회사도 먹을 거고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꿀 거야. 장모랑 장인도 나 완전 신뢰하고 있어. 조용히 보내줄게. 아이는 걱정하지 마. 저는 정말 손이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정하려고 애를 써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유진이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그동안 이것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니? 유진이는 제가 울자 조그맣게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 제일 먼저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위랑 같이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하고 녹음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정말 사위가 저희에게도 잘하고 유진이에게도 너무 잘하니까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차도 크고 좋은 곳으로 사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고 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는 정말 저희와 유진이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어요. 저는 사위가 저희에게 워낙 잘하니까 사위 가족들에게 가게도 열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위는 제 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사위가 딸 앞에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한 뒤 사위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사돈에게도 연락을 해서 다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사위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위는 심하게 당황하더니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사돈 부부는 사위에게 소리 지르고 사위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었던 그 모든 재산 다시 가져갈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란 조치는 다 할 거야. 가게? 오늘부터 당장 운영 못해. 사돈은 오해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는 깊게 관여하지 못했어요. 머리 아픈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해주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잘하기 시작할 때가 딱 우리 집 재산을 알게 된 시점과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잘한다고 좋아했던 거였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제가 알아서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몸 회복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유진이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하면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와 남편의 노력 끝에 유진이는 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진이도 혼자 정말 노력을 했어요. 재활치료도 꾸준히 했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예전처럼 뛰거나 심한 운동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말하고 의사표현은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손자는 유진이가 우리 쪽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본인의 잘못인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니 남편과 저는 이제 잊고 미래를 살자고 다짐했어요. 유진이도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저희도 사위 얘기할 때는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힘든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빼앗았고 법적으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니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다짐했어요. 유진이는 요즘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의사는 유진이가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사돈은 종종 전화로 막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깨어나지도 않는 식물인간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유진이에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다는데 당사자가 들었다고 하는데 뭐가 저렇게 억울한지 마치 제가 가해자로 느껴졌어요. 그 사기꾼 가족에게 모든 것을 뺏고 법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복수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법정 싸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가 끝나면 민사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복수했어요. 나중엔 사위가 제발 그만하라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왜 멈춰야 하나요? 끝까지 모르는 척 복수했어요. 그리고 깔끔히 잊었어요. 지금은 사랑스러운 손자와 제 딸 유진이와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요. 저는 요즘 유진이와 예전처럼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자주 다니진 못하겠네요. 그래도 앞으로 행복한 인생만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랄게요.